현장 취재 기자들 모두 연결해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취재 기자도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줬다시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어제 대통령 직무정지가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되면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로 입건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수사는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법률 전문가가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들은 매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권남용을 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는 건데 예. 사실 내란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과 말이 전도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스럽죠. 예. 그러니까 왜 저렇게 무리스럽게 권한도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는가? 그것부터 저희들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더하여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굉장히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정황들 많이 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검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도과시켜버렸죠. 공선법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통상적인 예에 비춰보면.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지시도 어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도 직접 해당되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상한 정황. 거기다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권의 수족 같은 모습들을 합쳐서 봤을 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기보다는 뭔가 좀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의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사실 이번에 내란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비상계엄에 상당히 동원이 되거나 개입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검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독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특검 중에서는 만약에 속도가 더 필요하다면 상설특검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개별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 시작하긴 했지만 이걸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보니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제 자기들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일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근데 저는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온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대통령이 거의 사실상 식물 상태에 가깝게 빠져들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뭐 숨기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뭐 지금 신병이 구속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만약에 거기서 영장 청구가 된다면 그 영장 청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 그것도 참 주목이 되거든요.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예. 근데 경찰에서는 벌써 대통령을 입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나중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뭐 부족하다, 부실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특검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드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 때 압수수색을 이제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전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선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거나 하질 않아요. 정치적인 선언으로 뭐 본인은 이 선으로 빠지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지금 헌법적 상태가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이 권력에 굉장히 종속적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독립되게 과연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검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 때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래 예. 그 공소권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 내란이나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뭐 그거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부터 이것은 위헌적이다라는 뭐 저희 당도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그 내란죄로 지금 현재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검찰이나 경찰에 지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상황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검찰이 사실상 직무배제돼 있다고 밝힌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게 이제 정치적인 선언이죠. 예. 대통령이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최고 군통수권자이기도 하고 예. 그 국가의 수반입니다. 예. 하지만 본인도 이거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번 사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2016년에도 그때 11월 달에도 예. 민주당 의원들 47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이제 뭐 다른 건 아니지만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국민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있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상 헌정 질서가 심하게 훼손됐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과연 이것이 회복되고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헌법적 어떤 질서 하에서 해결되고 있거나 헌법적 질서 하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방금 우리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총리나 뭐 당에 일임했다. 그것도 사실은 헌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에게 특정인을 지정해서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전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가 침해된 상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고 불안정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수습하는 식으로 나가야지만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가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돼가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파장과 혼란을 키우는 쪽으로 지금 방향타를 잡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는 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우리 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이 선언이 됐을 때 그게 23분부터 뭐 그 성명이 시작돼서 한 30분쯤 끝났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때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한동훈 당대표는 바로 언론에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민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맞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던 거를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비상계엄을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든가 이것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탄핵의 문제인데요. 예. 저희는 탄핵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지금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헌법재판소 앞에서 얼마나 날마다 그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는지를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더 이상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본인이 어떤 업무 능력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과 상의해서 본인의 어떤 퇴임 이런 조기 퇴임에 대한 어떤 일정을 받아서 그 일정이 제시가 된다면은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러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그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충돌하면서 그런 혼란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당에서는 아마 그 일자가 도대체 언제 퇴임한다는 거냐. 그게 무슨 뭐 무제한으로 결국은 뭐 시간을 끌자는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조만간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과 상의를 해서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헌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뿌리치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상태로 자꾸 상황이 발전되고 있고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다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헌법은 자동적으로 뭘 하게 돼 있냐면요. 탄핵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수사 등을 통해서 권한을 정지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헌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 대통령이 갑자기 누구누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총리와 국민의힘 지정해서 내가 권한을 잠시 뭐 이리 맞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헌법에서 전혀 예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여당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목은 헌법에 한 대목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반헌법적 행위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차라리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헌법이 정한 프로세스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은 뭐 분명히 아까 일정에서도 밝혔는데 그것이 해결된 과정은 합법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명이 투표를 해서 그 계엄을 해제한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는 이제 우리 당의 의원들도 그 들어가 있었긴 한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권한을 이양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와 그 내각제를 이렇게 합쳐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총리가 그 강요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책임 총리제예요.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데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예를 들면 내가 이 손으로 후퇴하면서 이거 물러나겠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네,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강제돼 있거나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맡겨놔봤더니 못하네.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말은 무의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상태가 더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 있는 태진이다.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여기 들면 헌법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예. 일단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퇴임 일정이라든가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이 제시가 되면 그런 혼란은 아마 좀 가셔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그 경험으로 비춰보건데 탄핵이라는 것이 미국이 250년이라는 대통령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문턱까지 갔다가 모두 다 그 탄핵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탄핵이 실현되는 과정, 그리고 탄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후유증 같은 것들을 많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8년 만에 또다시 그런 사태를 맞게 됐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퇴임 일정에 대해서 빨리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퇴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퇴임할 것이냐를 놓고서 탄핵이 지금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9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밖에 없고 만약에 6명이 네. 심의를 하게 된다면 한 명만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고위원님. 네. 근데 지금 헌재로 가서 그 동안 헌재가 심리하는 동안에는 그거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 사유예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헌법을 우회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혼란이고 무질서고 반헌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 말씀 더 듣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 탄핵이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의 200명 이상의 뭐랄까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는 뭐 다양한 그 견해가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비상계엄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철폐해야 된다고 그날부터 바로 이제 그 한동훈 대표와 함께 주장을 해왔는데 투표를 통해서 200명을 채우지 못했어요. 우리 당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면 수석대변인 찬성과 말씀드립니다. 반대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지금부터 예, 이재명 당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긴급 언론 기자간담회를 긴급 시작하도록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배석해 계십니다. 예, 먼저 이재명 당 대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은 여러분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이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또는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도 말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게 우리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뭐 언론인들이 계신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속을 좀 말씀해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네, 대표가 안녕하세요, 진행한 대표님. 저 긴급 한국에서 기자회견 기자입니다. 모두 발언 내용을 오전에 보고 왔습니다. 있었던 담화 이후에 처음으로 내용 중에 들어주셨는데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이재명 대표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일들이나 뭔가 한계를 정할 때 항상 대통령과 상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니, 상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임한 범위가 어느 정도냐 대통령과 상의해서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도 제 생각에는 결국 총리가 대통령과 상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상의해야 된다는 표현은 2번 정도 쓰셨으니까 한번 맥락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용을 정하거나 한계를 정하거나 틀을 짤 때도 계속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권한이 오늘 행사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선 후퇴
권한 정지 이건 다 거짓에 가깝다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그림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배후 조정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나 그 박주민 의원도 그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제가 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지금 임명권 뭐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직무 배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배제라는 것이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탄핵이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정치적인 선언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데 민주당도요. 2016년 11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한참 논란이 됐을 때요. 12월 말에 대해서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라고 주장하셨냐면요.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겨라. 그리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즉각 국민 앞에 천명하라. 이렇게 그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시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했었던 적도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고요. 아니 뭐가 다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그 당시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면서 일부 사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그 위임된 권한이 잘못 행사됐다는 취지의 탄핵 사유가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군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직무 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 즉각적 직무 정지라는 것은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 다시 회복하는 수준의 직무 정지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마치 똑같은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사안이 다른 것을 억지로 갔다고 주장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라 국무총리에게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우 다시 가져가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그 당시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권한을 민간인에게 넘겼던 일부 권한이 무슨 말씀인지 이용된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그러니까 정도의 제가 상황이었고 박근혜 지금은 전 그때보다 한 10배 이상 위중하다고 네. 보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 개인적인 뭐 문제점이라면 이것은 군을 동원한 국가에 대한 문제, 국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위중하다는 것도 그래서- 100% 그래서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다시 회복되는 식의 직무정지나 직무배제는 안 된다고 보는 그건 겁니다.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현재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가 탄핵이 200석이 돼갖고 탄핵이 안 되면은 그렇게 직무정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저희 탄핵을 당에서 시도할 거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의를 해달라고 저희 말씀드리는 당에 거예요.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는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탄핵이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의 관점에서는 이 탄핵 사태로 가서 빚어질 혼란보다는 본인이 직접 어떤 일정을 밝혀서 그 탄핵을 당했을 때 시점과 비슷한 그런 속도로 그 하야 속도라든가 퇴진 속도를 밝히면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그러면 지금 네.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자기 이선 후퇴를 얘기했는데 네.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다시 한번 군을 움직인다 그러면 되는 거 군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일 겁니다. 왜 안 움직이는데? 그 국방차관도 얘기를 했고 아니 이게 그다음에 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할 이게 수가 얼마나 없죠. 불안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서 아마 그 사람들도 양심 있으니까 안 움직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예. 그거잖아요. 그 200석 이상으로 해서 탄핵에 동참해달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투표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어쨌든 그것이 부결이 됐어요. 그 부결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최선의 조치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선언이든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총리가 그것을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은 총리가 하고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위 당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과 정부가 함께 그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그래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을 왜 여당만 그 정부하고 만나서 당정협의회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대통령제와 총리 시스템을 함께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한동훈 대표나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고위 당정의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이선으로 후퇴한 과정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님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거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마음대로 넘겨줬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까지의 정치적 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수 있고요.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내란의 수괴예요. 군을 동원해서 개헌법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더 강화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무시해가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두고 이것이 질서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안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듣거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비슷한 얘기가 이제 계속 그래서 1차 탄핵 실패한 다음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한다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저희가 탄핵할 때는 힘을 합쳐서 같이 탄핵을 시키는 것이 가장 헌법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앞서 김정일 최고위원이 그 속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면서 이제 속도가 빠르면 이 부분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그 속도라는 그 로드맵이 언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속도라는 게 얼마나 빠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면 예.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그 정족수를 채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예. 최소한 몇 달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통령께서 그 아마 좀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상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의 어떤 그 조기 퇴진 일정을 적어도 탄핵을 당했을 때 그런 속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그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논란은 더 죽이고 어떤 양쪽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그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당에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등은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야당에서 그러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항의나 시위나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속도에 준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취지의 이제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와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사람의 선의에 기댄 정치적 선언에 기댄 그리고 그런 정치적 선언과 선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해결책을 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물어봤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계엄은 실제로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본인의 말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그리고 국민과 생명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또다시 선의에 정치적 선언에 맡기고 몇 개월 더 가보자.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1도 동의할 수 없고요. 헌법이 정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합헌적입니다. 선의에 기댈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제 법률에 기대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기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은 글쎄 많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야당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당에서 그것이 부결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도 많은 분들이 당을 주도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놓고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저희들의 주장이나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장이 그것들 국민들 앞에서 내놓아서 만약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면 또 다른 뭐
대책이 나오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게 그것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논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 회동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로드맵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로 좀 나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그 한덕수 총리와 그 회담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계속 당의 소속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계세요. 아마 지금도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해결책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이 그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선 후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권한의 일을 총리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아까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6년에도 그 민주당 역시 똑같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때는 이제 탄핵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당장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고 그 국정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거 개인적인 비리나 혹은 잘못 문제하고 비상계엄 같은 어떤 이 국가적인 뭐 범죄를 저지른 것이 같으냐라는 문제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논리상으로 따져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가서 총리나 혹은 고위당정을 함께하고 있는 여당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이고 그런 그 정책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들을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 마음대로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위당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최고위원을 해봤고 고위당정에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고위당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총리령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총리령이 어떻게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이 지금 무슨 권한을 부여했고 한동훈 대표에게 헌법이 지금 무슨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와 헌법 질서 수호라는 막중한 과제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두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을 한다? 헌법적인 건 그렇지 뭘 않죠. 논의를 할까요? 아니 뭐 그렇죠. 지금 헌법은 원래 이런 상황이 정한 시스템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탄핵인데 그게 지금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모여서 두 말씀드리는 게 분이 만나서 그렇게 대통령한테도 권한 없는 두 사람이 나중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계속 권한 없는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이것이 합헌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더 맞지 않고 지금이라도 헌법이 정한 프로세스대로 가동되는 게 가장 합헌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반발을 했고 입법부의 수장이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식의 방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담화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2항 역시 대통령 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2항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의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마지막 제안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 회담, 민주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받을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비상한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관여 안 할 거라 그러잖아요. 우원식 의장님이 그런 걸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민간에서 회사하고 회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 체결 당사자로 나온 사람 진짜 권한이 있는 건지 다 따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를 계속 지속하겠다. 아닙니다. 탄핵을 하면요. 헌법이 정한 대로 탄핵을 하면 권한대행이 헌법에 의한 권한대행이 작동이 되면서 그 사람이 모든 정당성을 가지게 돼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합헌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혼란을 지속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런 회담이 열린다면 참여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뭐 지금이야 당적을 없으시죠. 국회의장 하시니까. 하지만 예. 뭐 민주당 이 오랜 그 당적을 갖고 계셨으니까 예.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입장과 이렇게 유사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6년 11월 7일인가 11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게 정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즉각 국민들 앞에 천명해라 라고 요청하신 47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그때 그 안에 들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얘기하시지 않고 총리에게 정권을 임명해라. 그리고 이선으로 물러서라. 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이것은 그럼 합법적인 그런 조치입니까? 헌법과 법률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고도의 법률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탄핵 상황이 부결된 상황에서 이쪽에다 대통령한테 당신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그리고 총리에게 권한을 넘겨라. 그리고 당대표와 총리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그것이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2016년에 주장하셨던 우원식 의장님이 포함돼서 그때 47분이 주장하셨던 그 주장도 반헌법적인 겁니다. 왜 대통령한테 정권을 넘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오늘 이제 비슷한 사례를 거의 3번 정도 언급하시는데요. 네.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 부분은 또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혐의 왜 내용에 왜 자꾸 똑같은 아니 본질적으로 구조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얘기하시잖아요.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총리에게 대통령이 정권을 넘기면 그것은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구조는 같지 않죠. 본인들이 그렇게 구조는 요구를 같지 하셨지 않죠.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건 즉시 정지돼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가 다를 수 있죠. 사안은 명백히 다르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말은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 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탄핵안을 의결 처리할 예정인데 또 토요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거는 그 국회의원들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집단 사실 근데 그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이 표결에 집단으로 불체하는 것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그런 일종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이 탄핵이나 이런 문제는 워낙 그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하는 것들이 맞다. 아, 그리고 당론에 의해서 뭐 그걸 뭐 우리는 우리 당이 그랬을 경우 우리 정부 여당 자체가 미칠 그런 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당론으로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투표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건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아니 그건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죠. 아. 여기 나와 있는 제 생각이죠. 제가 어떻게 예. 다른 그 아무리 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도 제가 뭐 그 생각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탄핵안 투표 표결 때는 국민의힘도 참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 그게 그 의원들이 그 의총에서 그걸 그 받아들일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걸 언제까지 계속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토요일 날 이제 표결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일정이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에는 충분히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압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좀 신속하게 직무가 정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서둘러서 하는 건데 절차를 서둘러서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회기를 계속 잡아야 되고 예. 보고된 다음에 또 24시간이 또 경과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봤자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표결 관련된 참여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당론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뛰어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결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진짜 헌법 기관으로서 개인의 어떤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표결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회의장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표결이 이제 투표 불성립되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화면을 지켜보면서 텅 비어 있는 좌석에 대해서 좀 지켜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에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표결에 참여할 것인가, 또 불참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또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예. 일부 의원들은 또 뭐 본인들이 투표에 참석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투표를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탄핵보다는 그 질서 있는 퇴진 그 일정을 밝히고 그렇게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 투표에 참석해서 본인들의 소신대로 그럼 부결을 시키고 그렇게 부결되면 계속 뭐 불성립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주장이 더 가능하지도 않겠느냐, 뭐 설득력이 있지도 않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뭐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탄핵 반대라는 명분을 강화하고 국민의힘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정말 탄핵에 반대한다면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도 본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자, 뭔가 그런 로드맵을 분명하게 만들고 들어가서 표결은 하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거죠. 예. 불안정한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꾸 권한을 행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또 반헌법적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때하고 좀 얘기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예. 아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헌법적으로 가는 것이 이 상황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앞서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뭐 앞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에서 그럼 이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꼬집는 이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고 앞서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얼마나 이 총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담화 내용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과도 공유가 된 내용인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이 일치한 내용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치된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게 뭐 현실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된 것은 의원들이 지지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지지를 해서 63%라는 그 압도적인 지지로 되긴 했습니다만 그 되고 난 다음에 그 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되고 난 다음에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그 한 대표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이번 특히 이제 이거는 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문제니까 이거를 둘러싸고서도 얼마나 당내에서 지금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하는 어떤 뭐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친윤계 의원들께서 동의하신다?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은 끊임없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원외 저처럼 뭐 그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당의 중심은 뭐 원내대표가 원래 지금 그때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의 중심은 추경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가 중심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의총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의총 원외인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원내에 있어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큰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친윤계 의원들의 그런 갈등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뭐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그렇게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 권한 또는 뭐 헌법적 권한 없는 사람들이 논의해서 뭔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반대고 또 실질적으로 논의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한데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그런 곳이죠. 시민들이 오후 3시부터 몰려들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하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두가 저쪽 국회에 모여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국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찍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를 넘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밤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밖에 있는 시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9시 20분까지 기다리고 표결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이후에 표결이 마무리가 됐고 195명의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야권 192명, 국민의힘에서 3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총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안이라는 건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 그래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인데 투표 자체가 200명이 못 됐기 때문에 아예 개표를 할 필요는 없었고 투표함을 열어서 195개 표가 들어있는 것이 맞는지만 확인을 하고 그래서 195개의 투표용지만 확인을 하고 개표는 하지 않은 채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을 할 예정이고 탄핵안 표결은 오는 토요일에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시민분들은 계속 이 국회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질문 한번 들어보죠.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탄핵안 표결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떤 설득 작업,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적인 의원들을 향해서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을 해 뭐 나가실 지난번 표결을 앞두고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했고 사실 그 통화한 효과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작업들도 저희들은 더 해나갈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뭐 국회의장이 여야 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열리게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서 당 차원에서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또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한동훈 대표와 만난다든가 뭐 이런 추가적인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는 입장이었죠. 지난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회동이 예견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좀 무기한 연기가 됐었고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 이 탄핵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요.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1심에서 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나가는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심이 799일 만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예. 그다음에 나머지 2심과 3심은 원래대로 하자면 6개월 이내에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또 상당수의 부분들이 자,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탄핵을 계속 빨리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대선을 치르자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어떤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끝내버리자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분들이 저희 지지자들이나 저희 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저희 당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그 판결 표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뭐 내기는 어떤 뭐 애정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쪽에 무슨 대화나 협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법부에 넘어가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 사법부를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동의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를 대상으로 했던 1심 판결 두 사건의 경우 뭐 각자 예상과는 다 다른 판결들이 하나씩 나왔었어요. 사법부를 좀 믿어보죠. 그리고 우리 대표의 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한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돼 있고요.
그 내란으로 촉발된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과제도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엮어서 생각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당리적으로, 당략적으로 사고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에 넘어간 사건은 사법부를 좀 믿고요. 지금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 정치 영역에서 좀 하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좀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었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예요. 예. 그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박 의원님 말씀에 그러니까 사법부를 믿으라라는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던 비판은 할 것이 수 있죠. 예, 그렇게 주장하셨던 게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판 안 하시니까. 하셨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 그 사법 그 시스템을 지연시키면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사법부를 믿는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재판에 동의하기 대해서 어렵습니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는 법원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은 늘상 있었고요. 네,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집단으로 버스 대절해서 찾아가서 대법원장 면담도 하고 하셨었어요. 불과 작년 일이에요. 저는 뭐 항의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들으시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당에서도 전혀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사법부를 믿어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도 사법부를 좀 믿으시라. 늘상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시스템 작동시키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못한다라는 드리고 말씀은 싶고요.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탄핵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되고 우리 당에서 분명히 이거는 저희 당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반헌법적이고 이거는 우리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라고 당대표가 공언한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서 당사에서 국회의사당이 경찰 병력이 막고 있는 걸 뚫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뚫고 들어가서 그 본회의장까지 계속 의원들을 오라고 독려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 당이 뭐 다르게 생각한다. 적어도 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았죠. 네, 그러나 아니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뭐 많았고, 이유로 인해서 못 실제 왔지만 이 의총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발언들 저희들 보도 등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대표가 지적했던 것처럼 당시 상황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당이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 그 당시 옳은 판단을 하셨던 분들이 좀 더 그 판단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서 헌법에 부합하는 해법들 내놔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희 당에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때가 그 비상계엄이 잘 됐다든가 혹은 그때 우리 원내대표가 하신 행동에 대해서 그게 잘 됐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당신들은 이렇게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논란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담화를 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담화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이 열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외환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함께 진행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었는데 이 대국민 담화 직후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상황인데 직무 배제가 됐어도 국군 통수권은 또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국무총리가 탄핵에 의해서 예. 직무 대리를 하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 유지되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예. 대해서 뭐 우려를 표시하는 것도 뭐 좀 이해는 돼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 4일 언제죠? 4일인가? 그 만났을 때 4일 아니죠. 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점심에 예, 예. 만나서 그때 주장한 것도 왜 도대체 방첩사 그리고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하기 하루 전에 그렇죠. 예, 예. 그제죠, 그러니까 예, 그제. 예, 예. 그제 만났을 때 점심 만나서 왜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사령관들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예.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따졌다고 해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내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외시킨다고 뭐 문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신 걸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그 3명을 전부 다 이제 직위에서 배제시켰잖아요. 예. 직무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의총을 하면서 4가지 안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그 제2의 그 계엄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임기를 포함해서 본인의 어떤 직무를 이선으로 후퇴한다. 예. 라는 것들을 선언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이제 그걸 대통령이 선언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야당에서는 뭐 그렇게 뭐 야 누가 비상계엄 할 줄 알았어? 맞습니다.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뭐 저희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대통령이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저는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민석 의원 이제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뭐 얼마든지 야당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표현 중에서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는 저는 그때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민주당이나 무슨 자기 반대 세력을 종북 세력이나 뭐 그 반국가 세력을 모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계엄을 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예. 다 계엄을 안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고 네. 국회에서도 그런 식의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계엄은 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중죄로 처벌될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아십니까? 사형까지도 가능한 죄예요. 무기와 사형만 있죠. 그렇죠. 자, 중죄로 처벌이 예정돼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한테 여전히 권한을 맡겨두고 그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하겠다. 그런 게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에게 여전히 무기를 쥐어준 상태에서 자, 저 사람이 실제로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범죄 전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야, 뭐 선의를 믿어보지 뭐 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거를 믿고 그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계속 협조를 하는 듯이 보이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범죄에서도 우리가 방조, 교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사는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저런 상황이고 권한을 계속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정지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 않겠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다음 대선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들 보고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한번 얘기하시면서 설득 한번 해보세요. 누가 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그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그것이 전부 다 덮여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재판부의 사법부의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그 무산돼 버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하다면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사법부도 것이죠. 판단의 시기까지도 결정할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거를 무슨 뭐 누가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아니 거죠. 이제 실제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재판을 제대로 받도록 해야 그런 된다. 것 때문에 다음 대선에 뭐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문제가 그런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하시면서 거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는 아마 국민분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저희 분명히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우리 당 대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걸 아니 놓고서 제가 국민의힘은 말씀드린 반국가 것처럼 세력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분들이 과하죠.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죠. 굉장히 용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한동훈 대표 보고 본회의장 안에 계신 게 더 안전할 것 같다. 왜냐면 그 당시는 100 몇십 석밖에 안 됐어요. 저희 의석을 세보니까 우리 당은 130 몇 석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반드시 필요했고 실제적으로 그게 도움을 주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했죠. 아 그때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그러나 대표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참여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도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고 몇몇 의원님들에게 여쭤보면은 실제로 저한테는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일 아니냐. 오죽했으면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 다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그랬겠냐.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모르겠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니, 하는 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여당이 야당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 반대자들을 뭐 무슨 세력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듯이 정상이 아니듯이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된다라고 자리매김 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뭐 그렇게 취지는 해석인 것이고 어쨌든 계속 그 이런 표현 자체는 식으로 헌법적 해결 방법을 너무 도외시하고 과하다. 반헌법적인 태도를 취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내란을 범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반헌법적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속보 상황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삼계엄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비삼계엄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관련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관련 기자회견 내용도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뭔가 관여한 문건이 입수됐다는 의미인가요? 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경에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은 문건이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비서실에서 문건을 작성해서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기술돼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한 내용이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이 다 들어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의심 그리고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우발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예. 굉장히 상당히 계획이 됐었고 준비가 됐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성이라고 친다면 범죄성이 더 강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헌법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동참을 안 하시는가? 대통령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이건 아닌 거잖아요. 명백히 저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예. 그 앞서 한동훈 대표가 네, 추미애 의원 관련 영상이 들어왔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윤석열 내란의 중대한 증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윤석열 내란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서 영구 집권하려는 쿠데타입니다. 윤석열은 이를 완성하기 위해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은 이 문건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으로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습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 사령관의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이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제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권 연장을 위해 군을 동원하려 한 내란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뿐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를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군사 정변 사례를 답습하며 연구하고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이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을 입수했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요지이고요. 그 계엄 문건을 보면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그때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포고령이 이제 알려졌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굉장한 불안, 걱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고령을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작성한 것이냐? 그 이후에 계엄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질의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경우도 자기도 그 포고령을 처음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이 이번 내란 사태를 알 수 있는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방첩사에서 작성한 문건에 포고령 초안의 사전 작성이 확인됐다. 그 내용은 과거 12.6, 5.17 포고령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추미애 의원실에서 재구성을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뭐 계엄의 선포 절차 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 경위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을 해서 11월경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다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제보자가 주장을 했다고 추미애 의원은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관련 제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계엄 관련 당시 사태가 얼마나 급박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당시 사태가 얼마나 위중했음을 좀 떠올리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계엄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만 내부 고발과 내부 폭로를 통해서 뭐 계엄 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 이런 것도 기획됐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예. 여러 지금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실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황이 위중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법적으로 정지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깊게 공감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잘 봐야 돼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찌됐든 우리 대통령이니까 탄핵만은 막자. 뭐 그것이 다음 대선에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미래를 더 어둡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염두에 두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우리 대통령이니까 막자. 그건 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분들이 뭐,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네.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뭐 재판은 1심만 재판 받고 그것도 799일이나 끌어서 받고 2심 재판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예. 누가 요즘 군인들이 그거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상은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그 계엄 그 작전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나 군에서 그 특수부대, 그 특전사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밀고 들어온다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군이라는 게 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적어도 뭐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민간인들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그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특전사령관도 뭐 절대로 무슨 발포하지는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졌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모여서 그것들을 해제하는 그런 합헌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생전 그 뭐랄까 그 강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무질서의 상태, 또는 예. 헌법이 부재한 상태가 오래 가면 지금 김종익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어떤 토대들도 흔들릴 것이다. 굉장히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헌법적 위기는 헌법적 방법을 통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헌법에 강제롭게 규범력이 생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 헌법은 장식적 헌법으로 구분되고 있었어요. 헌법은 있지만 그냥 장식의 의미다. 근데 그것들을 국민들이 피 흘려가면서 싸워서 지금 정도 수준의 규범력을 가진 법으로 만든 건데 만약에 이번 사태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헌법의 규범력은 다시 약해질 것이다. 반드시 이 헌법적 위기 상황은 헌법적 방법을 통해서 극복돼야 된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재 혼란이 빨리 진정돼야 한다, 정리돼야 한다는 데에는 뭐 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그 해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오는 주에도 계속해서 혼란된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두 분께서 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합의하고 함께 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